인도에서 크리켓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로 꼽히는 사친 텐둘카는 이미 사원에서 모시는 힌두신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크리켓 선수들이 받는 연봉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인도의 프로 선수 평균 연봉은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인 영국의 EPL을 앞섭니다. 현재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켓 선수인 비라트 콜리는 연봉과 광고를 합치면 손흥민보다 수입이 더 많습니다. 이들이 받는 수백억 원은 인도의 낮은 물가를 생각하면 그게 얼마만한 가치인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크리켓이 생소한 분들은 여전히 설마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크리켓의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인도 크리켓 프리미어 리그는 매경기 TV 시청자가 평균 1억 7천만 명이나 됩니다. 전 세계의 IPL 시청자는 무려 14억 명이나 되고요. IPL은 한 해 딱 60경기만 치릅니다. 그런데 2018년에서 2022년의 중계권료가 무려 3조 원이나 됩니다. 미국의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의 자회사가 소니와 페이스북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중계권을 따냈죠. 이걸 경기당으로 따지면 100억 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 중 하나가 크리켓입니다. 크리켓은 인도의 모든 스포츠 시청자의 93%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 시장을 노리는 기업들의 스폰서 경쟁도 굉장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주로 영연방 국가들이 모이는 크리켓 월드컵은 100개국 이상에서 중계되는 가운데 20억 명 이상이 지켜봅니다. 현대, 삼성, LG도 인도 크리켓의 주요 후원 기업들이죠. 이 때문에 크리켓은 세계에서 축구 다음으로 인기 높은 스포츠로 꼽힙니다. 이제 인도 크리켓 선수들의 천문학적인 수입이 이해되시나요? 사실 인도는 인구나 국력에 비해 올림픽에서의 성과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인도인들이 오직 크리켓에만 열중해 다른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아이들은 모이면 축구를 하지만 인도 아이들은 작은 공터만 있으면 크리켓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프로 선수를 꿈꾸며 크리켓 학원으로 향하지요. 도대체 인도인들은 왜 그렇게 크리켓에 열광하는 걸까요? 많은 스포츠가 그렇듯 크리켓도 영국에서 시작돼 제국주의와 함께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인도에는 19세기 중후반 식민 지배와 함께 소개되었죠.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스포츠를 식민 지배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영국인들은 크리켓이 신사들이나 하는 스포츠라며 처음엔 자기들끼리만 즐겼습니다. 식민 통치가 점차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인도의 상류층에도 개방했죠. 영국 입장에선 크리켓을 통해 스포츠맨십과 복종심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일종의 문화 제국주의죠. 인도의 상류층 입장에서 크리켓은 영국의 지배층과 교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죠. 이후 지역, 부족, 종교 집단별로 크리켓 팀이 생겼고 영국 팀도 결성되면서 이들 간의 교류전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도에서의 크리켓은 묘하게도 민족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실 인도로선 영국을 어쩌다 이겨볼 수 있는 게 크리켓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이겨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유일한 합법적 공간이었죠. 영국과의 경기마다 인도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고 크리켓은 인도인의 애국심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할 덕에 크리켓은 1947년 영국이 인도에서 철수한 후에도 인도에서 계속 인기 있는 스포츠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크리켓이 국민 스포츠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파키스탄과의 오랜 정치적인 갈등 때문입니다. 종교 대립으로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한 이래 양국은 몇 차례의 전쟁도 불사한 원수지간이 되었죠. 그래서 이 두 나라 간의 크리켓 경기가 벌어지면 이건 전쟁과 다름없었습니다. 2015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가 대항전에서는 무려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이 경기를 관전했습니다. 인도인들은 종교, 민족, 언어, 카스트에 상관없이 이때만큼은 하나가 되어 국가를 응원했죠. 인도 정부도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다채로운 14억 인도인을 하나로 만드는 유일한 수단. 그래서 인도 정부는 국내의 여러 상이한 집단을 결속시키기 위해 크리켓을 더욱 장려하게 되었죠. 여기에 1983년 월드컵 우승은 인도에서 크리켓의 인기를 폭발시켰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식민 지배했던 영국 한복판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이후 크리켓은 인도의 자부심이자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련을 겪었던 인도가 이때 처음으로 이것만큼은 우리가 세계 1등이야 라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생겼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역사가 아니더라도 크리켓은
인도인들의 특성이나 문화와 은근 잘 어울리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선 크리켓은 인도인의 신체적 특질과 잘 맞았습니다. 축구나 농구를 잘 하려면 키도 크고 체력도 뛰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인들은 비교적 왜소한 편이죠. 크리켓 선수들은 국적이 어디든 대개 그다지 덩치가 크지 않습니다. 민첩성이 더 중요하죠. 인도에는 채식주의자가 많습니다. 크리켓은 한여름 땡볕에서 오래 버텨야 하기 때문에 몸의 열을 높이는 고기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식주의자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크리켓은 축구만큼이나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인도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크리켓을 하려면 그냥 공과 나무 방망이만 있으면 됩니다. 장소도 골목이든 공터든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니 아무 관계 없지요. 야구와 달리 맨손으로 공을 잡으면 되니 글로브도 필요 없습니다. 크리켓은 세계에서 경기 시간이 가장 긴 스포츠입니다. 보통 낮 2시에 시작하면 밤 9시나 10시가 되어야 끝납니다. 요즘엔 스포츠 중계 때문에 3시간 정도로 짧게 줄여서도 하지만 클래식한 게임에서 한 경기를 끝내는데 5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경기 중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잡담도 나누고 하면서 쉬엄쉬엄 하게 됩니다. 느긋한 인도인들의 기질과 딱 들어맞죠. 성격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지루하겠지만 특별한 오락거리가 없는 인도에선 길면 길수록 즐길 시간도 많아지니 인도인들은 여전히 이런 클래식한 게임을 좋아합니다. 규칙도 야구와는 비할 바 없이 단순해 교육 수준이 낮은 인도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경기는 한 팀당 11명씩 합니다. 널찍한 운동장 한가운데에 피치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길이 20m, 너비 2.64m의 이 직사각형 공간에서 투수가 원바운드로 공을 던지고 타자가 이 공을 치면 됩니다. 파울이 없어서 360도 아무 공간이나 상관없습니다. 피치 양끝에는 위킷이라는 나무 막대가 서 있습니다. 타격을 한 다음 공이 위킷에 오기 전에 타자와 주자가 이 구간을 달리면 1점이 됩니다. 4개의 베이스를 돌아야 하는 야구와 달리 크리켓은 1, 2루의 왕복 달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펜스까지 공이 굴러가는 장타를 치면 4점, 펜스를 넘기는 홈런은 한꺼번에 6점을 줍니다. 10명의 타자가 아웃될 때까지 이닝이 계속되어서 점수가 보통은 농구보다 많아 3자릿수는 기본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크리켓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켓에 인도인들이 열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분 상승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아이들이 틈만 나면 축구를 하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인도는 카스트 때문에 브라질이나 아프리카보다 신분 상승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를 단박에 뛰어넘는 게 크리켓을 잘하는 것이죠. 프로나 대표 선수가 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엄청난 수입이 보장되고 어쩌면 하이 카스트에서 졸지에 상위 카스트도 숭배하는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온 김에 카스트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인도에선 다른 카스트 간에 몸을 부딪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그런데 크리켓은 선수들 간에 몸 닿는 일이 거의 없는 스포츠죠. 바로 이 점도 인도에서 크리켓이 인기를 얻게 된 인도만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던 크리켓은 인도라는 국가를 중심으로 14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 된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거의 유일한 문화수단입니다. 곰과 남자는 공만 있으면 온종일 놀 수 있다고 했습니다. 크리켓이 뭐라고 이 공놀이 하나가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는지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한국은 야구도 축구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야구와 축구가 동시에 인기 있는 나라는 기껏 꼽아봐야 우리를 포함 일본, 멕시코 정도입니다. 대개는 축구를 좋아하면 야구를 싫어하고 야구를 좋아하면 축구에 별 관심이 없죠. 프로스포츠가 꽃을 피운 대표 국가인 미국이 그렇고 유럽이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서아시아 등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세계화 정도를 따지면 야구는 축구의 상대가 되질 못합니다. 축구의 총 본산인 피파 가입국만 해도 유엔보다 더 많은 6대륙의 211개국이나 됩니다. 축구를 안 하는 나라를 찾아보는 게 더 힘들죠. 그 무엇을 비교하더라도 축구의 규모와 인기는 한마디로 넘사벽입니다. 야구도 국제야구연맹 가입국이 141개국이나 되니 제법 많은 나라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빈 껍데기입니다. 야구의 월드컵에 해당하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지역 예선에 참가하는 나라는 다 합쳐봐야 30개국이 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근래에 많이 늘어서 이 정도죠.
지역으로 따지면 유럽에선 양강인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 몇 개국과, 아시아에선 한국과 일본, 대만 정도, 오세아니아에선 호주,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쿠바 등 북중미 국가들이 기본적인 야구 운동장과 야구 리그를 갖춘 나라들입니다. 지리 웹사이트인 월드 애틀래스의 조사에 따르면 순수한 팬층만을 따져봤을 때 인기 1위 스포츠는 축구로 약 35억 명이었고, 25억 명의 크리켓이 2위, 20억 명의 하키가 3위였으며 테니스, 배구, 탁구, 농구에 이어 야구는 5억 명으로 8위였습니다. 이렇듯 야구는 축구에 비해 명백히 세계화에 실패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야구는 미국이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가들만의 국지적인 스포츠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축구와 야구는 처음부터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두 스포츠가 본격화된 것은 180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시작은 각각 영국과 미국이죠. 사실 모든 스포츠는 귀족의 여가 생활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일반 백성들이 공을 찰 만큼 한가로울 리가 없지요. 이런 영국 귀족의 공놀이가 세계로 퍼진 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된 덕입니다. 영국은 대부분의 식민지에서 간접 통치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넓은 땅을 직접 다스리기엔 인구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국은 식민지의 지배층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걸 늘 중요시했습니다. 이때 그 매개체 역할을 한 게 바로 축구입니다. 영국의 지배자들과 식민지의 엘리트들은 축구를 통해 몸을 부대끼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에서 골프가 비즈니스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는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남미로 영국의 확장세에 따라 급속하게 퍼져갔습니다. 영국은 가는 곳마다 지배층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축구를 적극 권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전파하고 페어플레이 정신과 규칙을 가르칠 최적의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덕에 세계 각국마다 계급에 상관없이 지역과 직업, 직장 등으로 나뉜 클럽들이 수없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프로화는 보급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죠. 순수한 경쟁이 중요한 숭고한 스포츠에 돈이 개입되는 건 모욕이라고 귀족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이 미국 야구를 무시한 것도 일찌감치 상업화된 야구를 천박하게 여긴 탓도 있습니다. 영국의 개방적인 축구 보급과 달리 야구는 처음부터 폐쇄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 축구는 당연히 미국에도 보급되었습니다. 인기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내셔널리즘이 팽배한 시기였습니다. 영국과 독립전쟁을 마치고 나서도 양국은 사사건건 부딪혔기 때문에 영국이 종주국인 축구를 즐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865년 4년간의 남북전쟁을 마치고 나서는 미국에도 즐길 거리에 대한 욕구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바람을 탄 게 야구입니다. 축구와 함께 영국 스포츠의 양대 상징으로 부상한 크리켓에 맞서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축구가 수비만 해서도 이길 수 있거나 무승부가 많은 남자답지 못한 경기라며 경멸했습니다. 이에 반해 야구는 공격적인 경기로 축구보다 훨씬 많은 점수를 내며 승부를 반드시 가린다는 점에 열광했습니다. 어쨌든 야구에 관중이 몰리면서 야구 클럽들은 울타리를 치고 입장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큰 돈을 벌게 되자 클럽은 선수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수만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되자 점점 더 야구만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클럽은 프로구단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구의 상업화가 본격 시작된 것이죠. 미국은 건국 후 1차 대전 때까지 외교적으로 고립주의 정책을 써왔습니다. 유럽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내실을 다지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죠. 야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876년 메이저리그가 창설되고 한참 뒤까지 미국은 야구의 해외 전파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자본가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메이저리그는 당장 돈이 되지 않는 해외 보급보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역과 도시에 대한 독점권과 새로 창설된 구단에 대한 막대한 입회비 등입니다. 유보 조항을 두어 선수들도 다른 팀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없도록 했죠. 지금도 메이저리그를 보면 꼴찌를 해도 강등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득권을 누리는 거죠. 못하면 하부리그로 바로 강등되는 대부분의 프로축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이저리그는 매우 성공한 독점 자본주의의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구는 미국만의 스포츠로 국한되었지만 대신 독점을 바탕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임으로써 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고 선수들의 몸값도 축구보다 훨씬 비싸게 되었습니다. 야구가 세계화에 본격 나선 건 20세기 말이나 되어서입니다. 2006년에는 야구 월드컵이라 불리는 첫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미국에서 열렸죠. 그런데 이것도 축구와는 완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축구의 월드컵은 종주국인 영국이 아닌 국제축구연맹이 대회를 주관합니다. 하지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주최자가 미국 메이저리그입니다. 국제 경기마저 미국 야구가 독점권을 절대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야구가 국제화에 등한시한 사이에 세계 스포츠는 이미 축구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영연방에선 야구와 비슷한 크리켓 때문에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여전히 미국 영향권의 국제적인 스포츠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야구가 세계화에 실패한 이유는 이 외에도 여럿입니다. 무엇보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선 장비값이 너무 비쌉니다. 한 팀이 글러브와 배트 공등을 갖추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규칙도 초보자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자체도 너무 어렵습니다. 야구를 해본 분이라면 알겠지만 스트라이크 3개를 던지는 것도 포수가 도루를 저지하는 것도 동네 야구 수준에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운동장도 대부분의 경기장이 사각형인데 야구는 특이하게도 부채꼴이라 아무 데서나 하기도 어렵습니다. 공 하나만 있으면 골대가 없어도 수십 명이 쉽게 즐길 수 있고 규칙도 직관적인 축구에 비하면 허들이 굉장히 높은 스포츠가 야구인 셈입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유럽에서 야구가 인기 없는 건 날씨 탓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많고 안개도 자주 끼니까요. 축구와 달리 야구는 작은 공을 던지고 쳐야 하니 날씨가 나쁘면 할 수가 없죠. 오래전부터 유럽이 미국 문화를 경멸해온 경향도 분명 한몫합니다. 특히 도루는 비신사적 행위의 대표로 꼽히죠. 오랫동안 잦은 전쟁을 치러온 유럽인들은 격렬한 축구에 좀 더 본능적으로 이끌린다고도 합니다. 이들에겐 건듯하면 쉬는 야구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거죠. 동유럽의 경우엔 공산권이던 시절 야구가 자본주의 체육의 대표로 낙인 찍히면서 깊이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혹자는 미국의 지배력이 영국보다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축구가 아닌 야구가 세계 스포츠의 지배자가 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축구의 개방성과 쉬운 접근성 및 직관성을 야구가 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은 글쎄요입니다. 축구 팬들은 중국 축구가 형편없다는 걸 현대판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14억 명 중에 축구 잘하는 11명이 어떻게 없냐는 것이죠. 이건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그리고 축구의 본고장인 유럽의 축구 전문가들도 궁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분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축구를 잘하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인도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축구에 엄청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축구광인 시진핑 주석이 생일날 태국의 1대5로 대패하는 걸 보고 화가 나 축구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 국가의 의사가 그렇게 결정될까 싶기는 하지만 아무튼 중국은 이후 수많은 프로팀을 창단하고 세계적인 축구 스타를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중국은 일본의 6배, 한국의 12배에 달하는 평균 연봉을 선수들에게 주었습니다. 중국은 그럴듯한 장기 계획도 세웠습니다. 2020년까지 축구학교를 2만 개 만들어 5천만 명의 선수를 육성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선 축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아시아를 제패하고 2050년까지 월드컵에서 우승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도 호기롭게 발표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월드컵 우승은 몰라도 아시아의 축구 강호가 될 것이란 점은 별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도 안 돼 중국 축구는 누가 보아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정책이 그 출발점이라는 지적이 대다수입니다. 우선 국내 리그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해외 선수 수입은 중국 선수들의 연봉 인플레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몸값이 한창 비쌌던 2019년에 중국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1,200만 원이던 시절이죠. 실력에 비해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된 중국 선수들은 해외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연봉도 깎일 게 뻔해서죠.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해야 기량이 늘 텐데 중국 내에 안주해버린 것입니다. 일반인 대비 천문학적인 돈을 받게 된 중국 선수들은 국가대표 경기에선 몸살이기 바쁘다는 중국 내 비판도 있습니다. 사명감이나 명예보단 다치면 연봉에서 손해보는 현실이 더 앞선 거죠. 해외 진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국가대표가 뛰면 열심히 뛰는 게 보통이지만 중국에선 이런 동기부여가 없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적에 집착하는 구단도 큰 문제입니다. 이기기 위해 공격수 위주로 선수를 사다 보니 프로가 되기 어려운 공격수 포지션이 기피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축구팀이 국제대회에서 골 가뭄을 겪는 이유 중 하나죠. 감독이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다 보니 심판 매수나 승부 조작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당장 이기기 위해 축구는 반칙이 난무하게 됩니다.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팀 전술 훈련을 피하는 바람에 중국 선수들은 비싼 돈 들여 외국 감독을 영입해 놓고선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중국의 축구가 달라질 것이라고 가장 기대를 모았던 건 유소년 정책이었습니다. 중국의 축구 부진을 말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게 소위 소황제 문제입니다. 한 자녀 정책으로 과보호 속에 자란 소황제들은 승리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필요한 팀 스포츠인 축구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은 올림픽에서 대부분의 금메달을 따내는 개인 종목과 달리 축구, 야구, 핸드볼, 배구 등 단체 종목에선 하나같이 부진하다는 점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소년들을 모아 조기 교육을 하면 축구 기술은 물론 단체 생활을 통해 이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이 학교를 들어가려면 1년 학비와 생활비로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과 거의 비슷하죠. 실력 있는 아이가 아닌 부잣집 아이가 들어가 취미로 축구를 하니 실력이 늘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유소년 축구에서도 중국 특유의 관시 문화가 작용, 연줄에 의해 출전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코치에게 주는 뇌물에 따라 주전이 정해지기도 하죠. 그러니 축구에 재능 있는 아이들의 도전 의욕이 일찌감치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하면 거기도 축구 하나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FIFA 랭킹이 100위 밖에 있으니 26위인 우리에 비해 까마득히 아래죠. 중국은 80위고요. 하지만 인도는 한때 아시아의 축구 강국이었습니다. 1950, 60년대가 전성기로 아시안게임에서 2차례나 우승했고 멜버른 올림픽에선 4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잘 나가던 인도 축구는 1960년대 후반 인디라 간디 여사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사실상 인도에서 잊힌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에 몰두한다는 명목하에 아시안컵 개최권을 반납하고 월드컵 예선에 불참하면서부터죠. 그러던 차에 인도는 크리켓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1983년 자신을 식민 지배했던 영국에서 열린 크리켓 월드컵에서 우승함으로써 크리켓은 국민적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크리켓은 인도의 모든 스포츠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인기도, 언론의 관심도, 엄청난 돈벌이가 따르는 스포츠 마케팅도 오직 크리켓 하나에 집중되었죠. 크리켓은 가난한 인도인들이 인생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포츠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인 중국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중국의 체육 인재들이 온갖 종목으로 분산되는 것과 달리 인도에선 크리켓에 모두 쏠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인도에선 유소년 축구 시스템 자체가 거의 없어 어렸을 때 축구의 기본기를 다지기도 어렵습니다. 축구를 하기엔 날씨도 너무 덥고 축구 경기장도 드뭅니다. 물론 아프리카나 일부 중남미 국가 역시 사정이 비슷한데도 축구를 잘하기만 하니
이게 인도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도에선 잔디밭에선 소를 키우고 남은 공간에선 크리켓을 한다고 하니 그 큰 땅에 축구를 할 만한 변변한 공간이 거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축구를 못하는 이유가 이렇듯 각기 다르지만 쏙 빼닮은 두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축구 행정을 축구인이 아니라 정치인 혹은 권력자들이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아예 처음부터 시진핑 주석의 뜻에 따라 축구 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축구를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이 중국 축구를 망쳐왔다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권력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창단한 구단일수록 구단주의 전행이 엽기적이라 체불은 물론 하루아침 사이에 팀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인도는 축구협회에 대한 권력의 노골적인 간섭으로 월드컵에 참가 금지를 당했을 지경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두 나라 모두 학부모들이 자녀가 축구하는 걸 극렬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축구는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라는 인식도 있지만 무엇보다 부모들은 하나뿐인 자식에게 힘든 운동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고 불안정한 축구보단 검증된 방식으로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죠. 사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사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학 입시는 정말 치열합니다. 부모들의 압력으로 학교에선 축구뿐 아니라 체육활동 자체가 뒷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인도는 더합니다. 인도야말로 초경쟁 사회입니다. 인도의 모든 학부모의 꿈은 아이들을 공대에 보내는 것입니다. 인도 공과대학이나 인도 국립공과대학을 나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삼성에서 대부분 데려갑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이 51만 원인 나라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집안 전체의 팔자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선 공부 잘하는 자식이 하나 나오면 집안 전체가 뒷바라지에 나섭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재능이 있다고 축구를 한다는 건 가족을 배신하는 게 됩니다. 성공 경로가 사실상 엔지니어 하나뿐인 인도에서 공부를 포기하고 축구에 매달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듯 중국은 축구를 잘하기 위해 나름 했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태이고 인도는 여전히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명문 클럽인 아스널의 연구 결과 메시급의 축구 재능은 20만 명당 1명꼴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과 인도엔 각 7,000명의 뛰어난 인재가 자신의 재능을 꼽힐 아무 기회도 잡지 못한 채 영원히 묻혀버린 셈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중국에서만큼은 메시가 축구가 아닌 탁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초 축구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무명의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이적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리오넬 메시와 함께 신기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유명한 현역 선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더 경악하게 한 게 있습니다. 그가 받는 연봉입니다. 무려 2억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2,960억 원이니 하루에 8억 원입니다. 놀라운 소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인간계 최고의 선수들인 카림 벤제마와 네이마르도 사우디로 옮겼습니다. 이들도 2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축구팬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빅네임들이 줄줄이 돈을 쫓아 사우디로 갔습니다. 연봉을 이렇게 지출해선 어떤 구단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를 여건만 사우디 구단들의 축구 스타 쇼핑은 멈추질 않습니다. 이를 두고 석유 부자의 돈 자랑이라고도 하고 스포츠 워싱이라고도 합니다. 좋지 않은 국가 이미지를 세계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축구로 세탁한다는 비아냥이죠. 하지만 사우디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쓸 만큼 사우디가 한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사실 사우디가 투자하는 분야가 축구만이 아닙니다. 사우디는 최근 몇 년에 걸쳐 일관되게 정말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입이 쩍 벌어지는 수준으로 투자해왔습니다. 다만 축구 인기가 너무 커 더 많은 주목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축구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사우디가 최근 2년간 영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소위 세계 빅5에서 데려온 정상급 선수들만 90여 명입니다.
여기에 들인 돈이 무려 13억 달러입니다. 세계 최고로 꼽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이어 세계 두 번째죠. 영국 일간지 더 미러에 의하면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축구선수 10명 중 8명이 사우드 리그 이적생입니다. 이 선수들은 보통 직전 구단의 연봉보다 5배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10배 인상입니다. 사우디엔 소득세가 없어서입니다. 즉 손흥민과 황희찬이 뛰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연봉 100억 원을 받는다면 45%의 소득세를 빼고 55억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선 100억 원이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 통장에 꽂힙니다. 짧은 시간에 돈을 벌어야 하는 프로 선수로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이죠. 이 외에도 사우디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뉴캐슬을 사들이는데 약 5천억 원을 썼고 2022년 월드컵을 연 경쟁국 카타르에 자극받아 2034년의 월드컵 개최도 사실상 확정해 두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 사우디가 축구 외에도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 스포츠 분야는 정말 다양합니다. 2018년 프로레슬링에 10년 동안 매년 1억 달러를 후원하는 첫 스포츠 투자를 시작, 축구 다음으로 큰 크리켓의 메인 스폰서가 되었으며 말경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사우디컵 승마대회도 수도인 리야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인기 스포츠인 종합격투기, 자동차 경주의 대표격인 포뮬라1, 서구 전통의 기죽 스포츠인 테니스, 젊은 층이 열광하는 이 스포츠에도 엄청난 규모의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이 지배하는 4가지 스포츠인 야구, 농구, 미식축구,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중 골프는 판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그간 골프는 미국 프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PGA 대회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큰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리브라는 골프 대회를 만들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필 미켈슨, 더스틴 존슨, 세르히오 가르시아 등 유명 골퍼가 PGA를 버리고 리브로 넘어왔는데 그 비결은 훨씬 더 많은 우승 상금이죠. 위기를 느낀 PGA가 결국 리브와 통합하기로 함으로써 사우디 오일머니의 위력을 세계가 확인했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의 추산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2021년 이후 이렇게 스포츠에 쓴 돈이 약 60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2027년 아시안 축구컵, 2029년 중동 최초의 동계 아시안 게임, 2034년 피파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 연속될 예정이라 스포츠 투자액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후원하는 종목도 개최하는 대회도 너무 많아 어수선해 보일지 모르나 이 모든 이벤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거대 프로젝트의 한 일환입니다. 2016년에 발표된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것이죠. 사우디의 사실상 통치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이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석유가 없어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중동의 석유 부국들은 어디라 할 것 없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인 사우디만 해도 국가 재정 수입의 80% 이상이 석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석유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격히 늘고 있는 전기차와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로 세계적으로 석유 사용이 감소 중입니다. 여기에 셰일가스 혁명으로 산유국 1위가 사우디가 아닌 미국이 되면서 오펙의 석유 가격 통제권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간의 유가 하락을 가져왔죠. 그 바람에 사우디는 수년째 재정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석유를 둘러싼 구조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예전의 좋은 시절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제 개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 국가의 존망까지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중동 어딜 가도 최대의 화두는 사업 다각화입니다. 축구를 비롯한 사우디의 스포츠 투자는 사업 다각화의 핵심 방안입니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의 자문에 따른 것이죠. 이에 따르면 스포츠는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진 산업 분야로 사우디 정부는 이를 통해 관광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을 이루고 비용 대비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가 시한폭탄처럼 안고 있는 문제가 청년 실업입니다. 그간 사우디는 영내 강대국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 증가를 유도해왔고
복지에 막대한 오일머니를 쓰면서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 덕에 사우디의 인구는 1970년 580만 명에서 지금은 3,60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30세 이하 청년층 인구가 70%에 달하는 정말 젊은 국가죠. 그런데 사우디엔 석유화학뿐이라 이들을 고용할 산업이 태부적입니다. 실질 청년 실업률이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0조에 달하는 국부 펀드를 풀어 기왕이면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가 축구라 더 많은 돈을 쏟고 있는 거죠. 물론 축구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이벤트로 해외에서 많은 여행자가 찾아오면 호텔 같은 관광업종의 일자리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사우디는 까다롭게 그지없던 비자 발급을 간소화했고 사우디의 이미지를 악화시켰던 여성들의 인권도 대폭 높였습니다. 그 덕에 사우디 여성은 혼자서 쇼핑도 할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으며 남녀가 함께 체육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그간 원수지가 아니었던 이란과 이스라엘과도 평화롭게 지내려 최대한 애쓰고 있죠.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우디가 정말 석유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야심찬 계획들이 조금씩 어긋나는 게 벌써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비전 2030의 또 다른 핵심으로 네옴시티 건설이 있습니다. 홍해에서 사막을 향해 일직선으로 길이 170km, 폭 200m, 높이 500m의 고층 건물 2개를 나란히 지어 900만 명의 인구가 살게 될 신도시 건설입니다. 현실인지 SF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이 계획은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대폭 축소가 유력합니다. 호날두, 벤제마, 네이마르가 뛰는 사우디 리그는 초반 반짝하더니 이제 관중이 수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축구 활성화는커녕 스타 선수들의 배만 불리게 생겼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을 이끄는 빈살만 왕세자의 별명은 미스터 에브리싱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엄청난 오일머니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팔아 무상교육, 무상의료, 보조비 지급 등 국민의 온갖 생활 편의를 봐주고 대신 국민은 왕실에 충성했습니다. 이게 사우디에서 암묵적으로 합의된 오랜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유가가 계속된다면 대폭적인 복지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사우디의 3대 국왕인 파이잘은 오래전의 석유 파동 당시 우리는 본래 사막 사람들이니 언제든 낙타가 있는 사막으로 돌아가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젊은 세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 미스터 에브리싱은 어떻게 하든 이번 위기를 해결해야 합니다. 합의가 깨지면 2010년대의 아랍의 붐처럼 젊은 세대들부터 충성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보다 왕실이 먼저 생존 위기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빈살만 역시 사업 다각화 프로젝트의 의미를 생존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인물인 빈살만의 이런 이례적인 표현은 사우디 왕실이 처한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드러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흑인은 왜 수영을 하지 못할까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틀렸습니다. 흑인이 못하는 스포츠가 수영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흑인은 모든 스포츠를 잘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몇몇 스포츠에서 흑인들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피지컬과 운동신경 때문입니다. 미국의 프로농구인 NBA에는 2021년 기준으로 흑인 선수가 73%나 됩니다. 미식 축구인 NFL도 약 60%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구 비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육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단거리와 마라톤 모두 오래전부터 흑인들의 동무대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흑인이 압도하는 스포츠는 없습니다. 말 나온 김에 미국의 4대 프로 스포츠를 좀 더 살펴보면 미프로 야구인 MLB와 아이스하키인 NHL에는 흑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름 겨울의 대표적인 스포츠인 수영과 스케이트는 어떨까요? 수영에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흑인 남성이,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에선 흑인 여성이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영에서 흑인 선수는 메달은커녕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동계 스포츠에 꽂힌 스케이트는 더합니다. 아니, 아예 동계 스포츠를 하는 흑인이 거의 없습니다.
2022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미국 선수단 225명 중 흑인 선수는 단 7명 뿐이었습니다. 이 밖에 테니스, 사이클, 골프, 펜싱, 양궁, 탁구, 레슬링, 럭비, 카누, 체조, 태권도, 자동차 경주, 역도, 격투기 등 수많은 종목에서 흑인들의 활약은 굉장히 미미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상의 제목을 흑인은 왜 수영을 하지 못할까라고 단 이유가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이유를 알면 흑인이 왜 농구, 육상, 미식축구에서만 잘하고 다른 종목에선 못하는지가 모두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흑인들이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이는 육상과 달리 올림픽 메달밭인 수영에서 부진하자 그간 체육계에선 온갖 설이 난무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그럴듯하고 지금까지 여전히 언론에 등장하는 설은 흑인의 신체 특성입니다. 즉 흑인은 선천적으로 타인종에 비해 근육량이 많은 데다 근육의 밀도까지 높아 물에 쉽게 잠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의 저항을 많이 받아 앞으로 나가는 게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흑인들은 더위를 견디기 위해 다른 인종보다 땀구멍이 큰데 이 땀구멍이 물을 많이 품어 수영에 불리하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손발의 물갈퀴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라거나 상체보단 하체 근육이 상대적으로 더 발달돼 수영에 불리하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들을 입증하는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는 게 최근의 공론입니다. 흑인의 근육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나 이는 장거리에서나 약간 불리할 뿐 오히려 단거리에선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큰 땅구멍 역시 전신 수영복으로 커버가 가능하고 물갈퀴의 인종간 차이는 너무나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차이보단 사회 환경적인 차이가 큰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영은 192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해 1950, 60년대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국민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흑인은 미국에서 세균 덩어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같은 수영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만들어진 2000여 개의 수영장 대부분은 흑인의 출입을 금했습니다. 물론 흑인 거주 지역엔 수영장도 짓지 않았습니다. 노예 시절부터 흑인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영이 금지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인종차별로 인해 2010년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흑인은 70%가 수영을 못합니다. 미국에 사는 백인, 히스패닉, 아시안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부모 모두가 수영할 줄 모르면 그 아이가 수영을 배울 수 있는 확률은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미국에서 흑인은 수영을 접할 기회 자체가 매우 적었습니다. 흑인 수영 선수를 키우기 위한 인프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뛰어난 흑인 수영 선수가 나온다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일일 것입니다. 뭐니 해도 흑인들이 수영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도 개인 종목인 수영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흑인이 주로 사는 빈민가엔 수영장이 거의 없기에 잘 사는 동네 수영장을 찾아가야 하고 개인 레슨비도 내야 합니다. 더구나 수영에 재능이 있어서 전문적인 선수가 되려면 유명 코치로부터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야 합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대개의 흑인 부모들은 자식이 수영에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어도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도 비인기 종목은 대학의 체육특기생 선발에서 찬밥입니다. 장학생은 주로 학교의 명예를 높여줄 수 있는 미식축구나 농구 같은 인기 종목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 수영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프로 수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우리처럼 포상금이나 연금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난한 흑인 아이들이 수영에 인생을 걸고 도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은 다른 비인기 종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나 사이클, 골프 등 대부분의 개인 종목은 장비값도 많이 들고 개인 레슨비도 만만치 않죠. 훈련 환경 자체가 비싼 동계 스포츠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큰 부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흑인들에겐 수영과 똑같은 기피 종목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흑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농구와 미식축구, 육상을 보면 우선 배우고 즐기는데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농구와 미식축구는 공하고 공터만 있으면 되고 육상 역시 기본적으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무엇보다 유명 선수만 된다면
막대한 부와 명예가 따르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절박한 많은 흑인에겐 이런 종목에 집중하는 게 당연합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농구는 유대인의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이 선수의 70%를 차지했죠. 흑인의 참여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서 농구는 유대인 같은 지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흑인들은 잘할 수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농구가 20세기 중엽에 돈이 되는 프로스포츠가 되자 흑인들은 온갖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농구판을 단박에 휘어잡았습니다. 만약 수영도 농구나 미식축구처럼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준다면 어떻게 하던 흑인들도 대거 물속에 뛰어들 것입니다. 돈과 재능과 절박함이 합쳐지면 가끔 그 어렵다는 개천에서의 용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